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양사가 아니라 서양 고대사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이에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자, 여러분들, 그리스를 공부하기 전에 이 그리스가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선생님이긴 하지만 미술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그림 실력을 보여줄 수 없지만 미리 여러분들에게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정말 그림 못 그리는데 자, 간략하게 지도를 그려볼게요. 아, 정말 여러분들 놀라셨나요? 아, 너무 못 그리죠? 자, 양해 부탁드려요.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 그치?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대륙, 이 거대한 대륙이 바로 뭐예요? 위에 있는 유럽이죠. 유럽이고, 그 다음 밑에, 유럽보다 좀 더 거대해요. 제가 작게 그렸지만, 이 대륙이 바로 뭡니까? 아프리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대륙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아시아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이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 그리스 문명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여러분들 하나의 반도거든요. 이 반도가 바로 여러분들 발칸 반도가 돼요. 선생님, 이것까지 제가 알아야 되나요? 발칸 반도의 명칭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는 차원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발칸 반도고 이 지역에서 그리스 문명이 발생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의 초기 문명은 이 발칸 반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의 작은 섬이 있어요. 이 섬이 바로 무슨 섬이냐면 크레타 섬이에요. 자, 이 크레타 섬에서 발생된 문명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크레타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 문명. 그리스는 여러분들 판서할 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는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섬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명이 자, 무슨 섬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크레타 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문명이 될까요? 크레타 문명이 되는 거예요. 크레타 문명. 이 크레타 문명의 핵심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육지 문명이에요? 해양 문명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양 문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양 문명인 크레타 문명은 자료도 그렇게 없어요. 유물도, 유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 크레타 문명은 오래 못 가고 결국 주도권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 크레타 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럽에 있는 발칸 반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이 바로 우리 무슨 문명? 미케네 문명이 되는 겁니다. 자, 미케네 문명. 미케네 문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미케네 문명의 핵심은 바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해양 문명이겠어요? 육지 문명이겠어요? 이제는 육지로 가자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지 문명이 되는 거예요. 육지 문명이 되는 게 바로 이 미케네 문명의 특성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크레타 문명에서 미케네 문명까지 이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어렵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한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중에서도 이 발칸반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해안이 있어요. 이 해안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에게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안을 우리는 에게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도 한다? 에게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근데 이 미케네 문명 이후에, 미케네 문명이 좀 후기에 접어들 때 누가 침략하게 되냐면, 자, 후기경에 북방의 민족이었던 도리아인이 있어요. 이 도리아인이 침략을 해요. 자, 써볼게요. 이 도리아인이 미케네 문명을 침략해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이 미케네 문명마저도 멸망하게 돼요.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의 도시 국가들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후의 상황을 가리켜서 뭐가 등장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나요? 자, 그리스의 수백여 가지의 도시 국가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리스? 폴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폴리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폴리스라는 여러 가지의 도시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폴리스의 의미는 바로 도시 국가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폴리스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강력한 왕권이 발달되지 못했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부터 이 에게해 지방에 있는 이 발칸반도는 산지 지형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산지가 많고 그만큼 섬도 많았기 때문에 강력한 통일된 어떤 왕권을 다스리기엔 적합하지 않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자, 여러 가지의 도시 국가들로 나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도시 국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이 바로 뭐가 있을까요? 테베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스파르타가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무슨 테네? 아테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무슨 르타?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폴리스가 등장했고 그 대표적인 폴리스가 아테네랑 스파르타로 나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 아테네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골라보세요 한번. 아테네가 민주정치일까요? 스파르타가 민주정치일까요? 여러분들 스파르타라는 단어는 지금 일상어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스파르타식 교육.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혹독하고 빡세게 교육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바로 느낌 오시죠? 그럼 아테네는 무슨 정치일까요? 민주정치일까요? 군사정치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테네는 민주정치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민주정치라기보다는 군사통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것을 군국주의라고도 설명하는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더 아니라 자, 여러 가지의 업들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로 상업이 발달해요. 반면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상업이 아니라 농업이 발달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소수의 스파르타인들이 다수의 피지배 민족들에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억압하고 강제로 농업에 종사하게끔 하는 이런 군사 통치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폴리스 등장 중에 아테네랑 스파르타까지 알아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어렵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 폴리스들이 등장했어요. 폴리스들이 등장했지만 신화적으로 공부해보자는 겁니다. 각각의 도시 국가들은 다양했지만 그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의식의 증거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한마디로 한민족, 그리스인이라는 그리스 민족 공동체적 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인들은 적어도 나라는 다르지만 4년에 한 번씩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스포츠 활동을 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무슨 픽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올림피아가 제정이 된 거죠.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가 제정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 그들끼리의 끈끈한 어떤 단결력이 보여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자,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 제전을 연 것과 별개로, 자, 모든 도시 국가들, 모든 폴리스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이건 공동체 의식이라기보단 공동점이 가깝겠네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고라가 있습니다. 아고라가 있고, 그 다음에 광장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광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가 되겠죠? 아크로폴리스가 되겠죠. 이름이 좀 특이하죠? 자, 좀 이름이 깁니다. 뭐라고요? 아크로폴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고라가 뭐 하는 거냐면 자, 시장과 광장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곳에서는 모든 폴리스들이
이 아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아고라는 주로 도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 아고라라는 곳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토론을 하고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의사소통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아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광장이라는 곳으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광장. 자, 그 다음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자, 나라는 다르지언정. 많은 도시국가들이 서로 나라는 다르지만 무슨 나라를 가든지 언덕, 그 나라의 중앙 언덕 상층부에는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아크로폴리스는 쉽게 얘기하면 신전이에요, 신전. 네. 뭐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폴리스 등장까지 다 끝냈고,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좀 아테네의 특성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이 아테네. 이 아테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적는 것보단 여기다가 이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거를 지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스파르타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테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서양사를 파악하시는 게 좀 더 여러분들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테네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 아테네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정치라고 볼 수 있는 국가예요. 근데 이 민주정치가 이루어진 국가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시간을, 여러 세월을 통해서 이 민주정치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 완성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는 아테네의 지도자 중심으로 갈 건데요. 대표적으로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론. 써볼게요. 솔론. 자, 이 솔론이라는 사람은 먼저 이것을 실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금권정이라고 합니다. 금권정입니다. 금권정이란 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에 따라서 권력이 다른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솔론 시대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민주정치가 아니에요.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정권을 주고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굉장히 한계가 많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금권정의 특징은 바로 뭐로 귀결될 수 있습니까? 자, 재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차등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 솔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솔론의 시대 이후에 자, 그 다음에 이 아테네에서는 흑역사가 생겨요.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독재자가 등장해요. 이 독재자가 이 민주정치의 핵심인 모든 시민들의 정치 참여나 그 다음에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를 막아버려요. 이게 바로 독재 정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독재 정치가 벌어지고 난 뒤에 새롭게 등장한 지도자가 등장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페이시스트라토스 이후에 바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클레이스테네스부터는 자,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민주정치가 발현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그 앞전에 있었던 독재 정치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스에는 독재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도편추방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 도편추방제가 무슨 말이냐면 도자기 파편에다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거기다 몰래 적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사람은 강제로 외국에 추방시키는 제도예요. 이게 바로 무슨 제도? 도편추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도편추방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될까요? 그만큼 뭘 막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독재를 방지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뭡니까? 도편추방제의 역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이 클레이스테네스 이후에 민주정치의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에요. 페리클레스. 자, 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민주정치의 전성기이자
민주정치의 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그리스 역사상 최고의 민주정치를 고안했던 사람이 바로 이 페리클레스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페리클레스의 업적은 바로 뭐가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 솔론의 금권정이랑 다르게 솔론의 금권정은 어떻습니까? 재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했어요. 하지만 이 페리클레스는 어떻습니까?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어요. 굉장히 민주적이죠? 자, 어떻습니까?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이 페리클레스조차도, 이 아테네조차도 이 시민권에 대한 규정이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부분이겠죠. 그쵸?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성이나 외국인이나 노예들은 시민의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시민의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한계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는 또 대표적인 업적이 수당제라든지, 그 다음에 추첨제라는 것들을 실시해요. 그래서 이 수당제랑 추첨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좀 민주적으로 발현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아테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봤어요. 이렇게 민주정치가 발전됐구나. 어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민주정치가 발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테네까지 끝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아테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다면 이제 그리스 전체의 모습으로 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솔론이 있었죠? 자, 솔론의 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솔론의 개혁은 뭐였죠, 여러분들? 금권정 기억나시죠? 복습하는 겸해서, 자, 재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시민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됐다는 거. 이게 바로 솔론의 개혁 정치였고, 그 다음에 솔론 뒤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자, 흑역사가 탄생하죠. 페이시스트라토스의 독재 정치가 벌어지고, 이 독재 정치를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누가? 클레이스테네스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도자기 파편에다가, 자, 무슨 추방제? 바로 도편 추방제가 되겠죠. 그쵸? 클레이스테네스 간단하게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클레이스테네스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좀 국외적인 상황을 볼게요. 국외적인 상황. 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해요. 네, 이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아테네를 중심으로 스파르타까지 같이 연합을 해서 그리스가 완전히 하나의 연합군이 창설이 돼요. 자, 그래서 벌어진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페르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스를 침공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 네, 페르시아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자,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페르시아군이 좀 더 우세했지만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 연합군이 두 가지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전투가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로 먼저 육지에 있었던 전투랑 그 다음에 바다에 있었던 전투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육지에 있었던 대표적인 전투는 무슨 전투냐면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있는 올림픽의 공식 종목이에요. 자, 무슨 톤? 네, 마라톤 전투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 이해하기 할 게 많은데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마라톤 전투, 초원에서 벌쳐진 전투예요. 그 다음에 해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바로 무슨 해전이냐면 살라, 미스 해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전투에서 완전하게 누가 이기게 되는 모습들? 네, 그리스가 승리해요.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페리클레스가 등장하는 거죠. 페리클레스는 아까 얘기했죠. 자, 민주정치의 완성이자 전성기를 구가했죠. 그 다음 또 여러분들 솔론이랑 다르게 재산에 따라예요? 아니면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준 거예요.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준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페리클레스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이 페리클레스의 민주정치 전성기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이 벌어져요. 그 전쟁이 바로 뭐냐면 스파르타랑 아테네가 사실 뭐 이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싸운 거라면 이제는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이 그리스의 패권을 두고 이 그리스를 누가 차지하냐 이런 알력 다툼에 휘말려서 둘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누구랑 누구랑 싸운 거라고요? 네, 그렇죠. 아테네랑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싸우게 된 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 있었어요. 여러 도시 국가들을 포섭한 거죠. 그 동맹을 가리켜서 우린 뭐라고 하냐면, 델로스 동맹이라고 해요. 반면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뭉친 동맹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방금 배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쓰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자, 빨리 쓸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동맹, 이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싸우게 돼서 결국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스파르타가 이기게 돼요. 자, 스파르타가 이긴 것도 잠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그리스는 당연히 힘이 약해졌습니다. 서로 전쟁하느라 바쁘니까요. 이때 여러분들 이 발칸반도 위쪽,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그리자면 여기가 바로 그리스 반도라면 이 그리스 반도 위쪽에 빗금친 지역이 있어요. 이 빗금친 지역이 바로 여러분들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인데 이 마케도니아에 사기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아시아 할 때 제가 한번 언급했던 인물이에요. 바로 누굽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되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 그리스를 멸망시켜버려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자,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원정합니다. 그 결과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나긴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일컬어지는 이 그리스 문명이 어떻습니까? 결국 역사 속에 감춰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스 문명이 사실상 이들의 지배 속에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드로스 원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냐면 알렉산드로 원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가 다 끝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의 대표적인 문화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번 시간 마치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 문화. 자, 그리스 문화는 성격 자체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란 건 이성적이란 말과 동의어거든요. 자, 합리적인과 동시에 그리스 문화는 여러분들 혹시 뭐 미술학원 같은 데 가시면은 석상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이런 석상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막 수염난 철학자들, 그렇죠? 파마머리한 여자분들, 뭐 이런 석상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리스 문명은 완전하게 신 중심이 아닌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려는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인간 중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철학은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 건데, 자, 이 소피스트라는 이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거 사람 이름 아니에요. 철학자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합니다. 진리의 상대성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해결책들이 꼭 하나로 귀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정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진리, 정답은 여러 가지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소피스트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는 무슨 소리다. 진리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 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진리의 절대성을 이야기한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학문 보겠습니다. 학문은 여러분 솔직히 이건 진짜 기본적으로 다 암기
한다는 내용보다는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항문.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일리아드라는 문학 작품을 냈고요. 그 다음에 헤로도토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죠. 이 사람이 역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세 번째, 피타고라스. 앞으로 여러분들, 이게 중3 때 배우나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시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아, 그쵸. 이런 여러분들의 머리 아프게 하는 이 원흉이 바로 이 피타고라스죠. 자, 이 피타고라스는 바로 그리스 문화의 그리스 철학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수학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술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아테나 여신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리스 문화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 이어서 하는 김에 바로 알렉산더까지 하고 이번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이어서 알렉산드로스의 원전까지 알아볼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를 가기 전에 먼저 좀 위치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제가 좀 지도를 그릴 건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쌤이 화가가 아니라서, 미술가가 아니라서 한계가 정말 많아요. 망쳤다.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죠? 자, 이럴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 쑥스러워요. 창피해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유럽이고,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가 뭐 서아시아. 여기 어디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 어디예요? 4대 문명했을 때? 인더스강이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발칸반도인데, 이 발칸반도 밑에가 이제 그리스가 있었단 말이야. 이 그리스 위쪽에 위치했던 국가가 있었으니, 그 국가가 바로 뭐예요? 원래 이 빗금친 지역, 노란색. 이 지역이 바로 마케도니아예요. 이 마케도니아의 누구? 사기꾼 캐릭터. 바로 누굽니까? 몸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운동 능력도 좋고, 전략가이면서 머리도 좋은 사람.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침략하면서 그리스를 멸망시켜버려요. 근데 문제는, 좀 특이해요. 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당시 그리스인들이 이 마케도니아인들을 야만족이라고 좀 무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드로스는, 기대되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 마케도니아의 침공을 받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케도니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으니까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원정을 하면서 그리스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그리스에 발달돼 있던 여러 신전들이나 어떤 문화 건축물 따위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원인들에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될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면 좋아요.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그 유명한 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알렉산드로스는 예로부터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나중에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배경 지식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첫 번째로 그리스를 멸망시켜요. 이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멸망시켜요. 자, 여기서 끝내냐? 그러면 여러분들 알렉산드로스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괜히 사기꾼 캐릭터가 아니에요. 왜 사기꾼 캐릭터가 아니냐면 그리스를 멸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 이 지역이 바로 무슨 지역이었냐면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 기억나시죠? 이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마저도 어떻습니까? 멸망시켜요. 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지역, 여러분 기억나세요? 4대 문명이 있을 때 이집트 문명까지도 어떻습니까? 건드려요.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요. 인더스까지 진출해요. 자, 인더스 강까지 진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부분은 총 어떻습니까? 제가 빗금친 이 부분, 인더스 강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 심지어는 이집트 영역, 뭐 마케도니아, 그리스까지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차지했던 이 사기꾼이, 죄송합니다. 사기꾼이란다. 자, 사기 캐릭터가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드넓은 광대한 제국을 다스렸군요.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다면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냥 이름 자체가 본인의 이름이에요. 대단하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첫 번째 그리스, 뭐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는 누구예요?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입니다. 사산조 아니에요.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집트. 인더스강 서북부까지 진출하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딴
자신의 이름을 딴 신도시까지도 건설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건설하는 모습들. 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죠. 그죠? 알렉산드로스는 이 그리스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문화 융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그리스의 문화와 그 다음에 이 정복되었던 페르시아의 문화를 같이 합쳐주는 그런 문화 융합의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까지도 장려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정복제 주민, 즉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를 정복했다면 이 페르시아의 주민을 관리로 등용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방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인의 문화와 그 다음에 오리엔트, 이 오리엔트라는 건 동양이에요. 동방.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동아시아권의 문화라기보다는 페르시아의 문화로 보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 오리엔트 문화, 동방의 문화와 그리스의 문화를 같이 융합시키면서 탄생된 문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것을 무슨 문화? 무슨 이즘?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사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서답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럼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다시 써볼까요?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자,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어떤 특징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알렉산드로스가 점령했던 이 영토, 굉장히 광대한 제국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는 더 이상의 국적, 민족에 대한 개념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내가 이집트인이야, 내가 페르시아인이야,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냐, 이런 거 시대가 없는, 그런 구분이 필요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자, 민족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들이 하나의 하나의 시민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계 시민주의라고 합니다. 세계 시민주의. 영어로 코스모폴리탄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세계 시민주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게, 자, 이렇게 드넓은 영토 속에서 어떻습니까? 민족이나 국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의? 개인주의의 특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보는 게 여러분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이룩한 문화적 특징까지 우리가 다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자면, 이 알렉산드로스가 만들었던 이 헬레니즘 문화가 나중에는 인도까지 진출하게 되고 그 인도에 진출해서 만들어진 문화 양식이 간다라 양식이거든요. 이 간다라 양식이 심지어는 동양, 즉 동아시아까지도 영향을 주는 정도로 이 헬레니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랑 알렉산드로스까지 다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게요.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있어서의 철학은 자,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파가 있었어요. 스토아파는 이성,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감정보다는 절제, 이런 금욕적인 사상을 강조했던 학파가 스토아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쾌락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이성과 금욕, 이런 절제 양식보다는 사람의 그런 감각적인 쾌락, 이런 정신적인 쾌락을 중요시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쾌락주의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아시죠? 아르키메데스, 물리학의 선두주자였던 아르키메데스도 바로 이 시대였던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유클리드의 기하.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면 굉장히 이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술 파트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군상, 라오콘 군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 자료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림 자료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오콘 군상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사람의 육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콘 군상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봐주세요. 자, 사진 자료. 그 다음에 밀로의 비너스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육체나 감정 따위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육감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현실적이고 관능적인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양식이 보여지는 게 알렉산드로스 제국 시절의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이번 시간이 완료가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문제풀이 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테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고 정답은 2개라고 나와 있네요. 자, 민주정치가 발전해가며 시민권이 성장했다. 맞는 문장이죠. 아테네 민주정치. 자, 그 다음에 2번, 강력한 군사통치를 실시했다. 이건 아테네가 아니라 뭡니까? 스파르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역할을 다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죠? 델로스 동맹의 맹주는 바로 누구입니까? 아테네가 되겠고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 그러니까 정답이 안 되겠죠. 4번 페리클레스 시기에는 민주정치가 전성기를 누렸다. 이것도 완성이 되고 전성기 맞는 이야기. 자, 5번 볼까요? 솔론 시기에는 재산에 따라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재산에 따라 맞지만 모든 시민들이에요? 아니죠. 일부 시민들이겠죠. 그죠? 모든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될까요? 네. 5번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는 마라톤 전투와 그 다음에 무슨 전투에서 큰 승리를 했을까요? 해전이죠. 여러분들 무슨 미스? 살라미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두세요. 무슨 미스? 살라미스 해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특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알렉산드로스가 만들었던 이 문화는 세계 시민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가진대요. 자, 이 문화가 바로 뭐예요? 무슨 니즘? 헬레니즘이 되겠죠. 헬레니즘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까지 해서 그리스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로마 제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